절도범,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단편소설. 내가 말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는 어색하다. 아주 오랫동안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주요한 관련자가 인간의 법률이 힘을 미칠 수 없는 곳에 있는 까닭에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이야기의 간략한 요약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사건은 셜록 홈즈와 나의 경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특별한 경험의 기록이다. 실제 일어난 일들을 역추적할 수 있는 사실이나 날짜 같은 것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미리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홈즈와 나는 일상적인 오후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린 차가운 겨울밤 6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다. 홈즈가 방 안불을 켜는 순간 탁자 위에 놓인 명함 하나가 보였다. 그가 그것을 훑어보고 역겹다는 듯한 탄성을 토하더니 그것을 집어서 바닥에 던졌다. 내가 그 명함을 집어올려 읽었다. 찰스 아우구스투스 밀버톤, 애플도어 타워스, 햄프스테드, 컨설턴트.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물었다. 런던에서 최악의 인간이지. 홈즈가 벽난로 앞에 앉아 다리를 쪽 뻗으며 대답했다. 혹시 명함 뒤에 뭐라고 쓰여 있나? 내가 명함을 뒤집었다. 6시 30분에 방문하겠음. 내가 소리내어 읽었다. 그렇군. 이제 그가 올 시간이군. 왓슨, 자네는 동물원에서 독사 앞에 서게 되면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위축되는 기분이 들지 않나? 미끈거리는 사악한 생명체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치명적인 눈과 사악한 평평한 얼굴을 들어 자네를 바라보면 말야. 그게 밀버톤이 나에게 주는 인상이야. 지금까지 나는 50건이 넘는 살인 사건을 다뤄왔어. 하지만 그 사건들 중 어떤 것도 이 사람이 나에게 가져온 전율을 일으킨 적은 없었어. 하지만 나는 그와 일을 같이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 사실 그는 내가 요청을 해서 여기로 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는 누구지? 말해주지, 왓슨. 그는 협박범들의 왕이야. 밀버톤의 소나기의 사적인 비밀과 명성이 쥐어진 사람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나 해야 돼. 미소 짓는 얼굴과 대리석 같은 가슴을 가지고선 그는 사람이 말라 죽을 때까지 짜내고 짜내거든. 그는 나름대로 천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했어도 성공을 거뒀을 거야. 그의 방법은 이런 식이야. 그는 사람들의 부와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편지에 대해서 거액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알리고 다녀. 그러면 그에게 그런 편지들이 도착하지. 주인을 배신한 시종이나 하녀에게서 오기도 하지만 숙녀의 신뢰와 애정을 얻은 지체 높은 악당들에게서도 많은 편지가 온다더군.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2줄짜리 메모를 가져온 문지기에게 700파운드를 지급했고 고귀한 가문 하나의 파멸이 그 결과였어. 이 암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밀버톤에게로 가지. 그래서 이 커다란 도시에서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얼굴이 하얗게 질릴 사람이 수백 명은 넘을 거야. 자신이 그의 소나기에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는 단순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는 훨씬 부유하고 완벽하게 교활하거든. 그는 자신이 가진 카드를 몇 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판돈이 가장 커지고 승리의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에 그것을 내놓지. 아까 나는 이 사람이 런던에서 최악의 인간이라고 말했어. 그렇다면 혈기에 못 이겨서 친구를 때려 죽인 악당과 이 사람을 비교하자면 누가 더 나쁠까? 이 인간은 여유로운 태도로 하나의 영혼을 고문하고 신경을 갉아먹음으로써 이미 풍성하게 채워진 자신의 돈 자루를 부풀리는 사람이거든. 나는 내 친구가 그토록 강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 없었다.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내가 말했다. 이 친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지? 의심의 여지 없이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야. 만약에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대가로 자신은 즉각적인 파멸을 맞이해야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가 그렇게 하겠어?
그에게 걸려든 희생자들은 반격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해. 그러면 그는 오늘 밤 왜 여기로 오는 거지? 왜냐하면 저명한 의뢰인 하나가 자신의 애처로운 사건 하나를 내게 맡겼거든. 지난 사교계 행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뷔당트를 한 에바 블랙웰 양이야. 그녀는 보름 후 도버코트의 백작과 결혼할 예정이야. 그런데 이 악마놈이 몇 장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저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왓슨. 정말 고약한 내용은 아니지. 시골 지역에 사는 가난한 지주가 수신인인 편지들이지. 그 편지들이 공개된다면 파혼될 가능성이 높아. 거액의 돈을 밀버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편지들을 백작에게 보낼 거야. 내 임무는 숙녀 대신 그를 만나서 최선의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야. 그 순간 창밖 아래쪽 거리에서 덜컥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위풍당당한 마차가 한 대 보였다.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 마차를 끄는 고귀한 황갈색 말들의 윤기 흐르는 허벅지가 반짝였다. 하인이 마차 문을 열자 탄탄한 몸집의 작은 남자가 풍성한 러시아식 털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잠시 후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찰스 아우구스투스 밀버톤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지적으로 보이는 머리에 둥글고 통통한 말끔한 얼굴 위로 영원히 고정된 듯한 미소를 띠고 커다란 금태 안경 뒤로 눈동자를 빛내고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자비로운 외모를 가졌지만 얼어붙은 듯한 미소의 위선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의 반짝임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 역시 외모만큼이나 부드럽고 상냥했다. 그가 작고 통통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를 보지 못해서 서운했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홈스가 앞으로 뻗어나온 손을 무시하고 돌처럼 굳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밀버톤의 미소가 더욱 짙어지고 그가 어깨를 으쓱이고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아주 정성껏 외투를 접은 후 의자 등에 걸쳤다. 그가 자리에 앉았다. 이 신사분은요? 그가 내적으로 손짓하면서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왓슨 박사는 내 친구이자 협력자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홈즈 씨. 내가 굳이 예민하게 지적한 것은 제 의뢰인에 의해 관계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사안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왓슨 박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당신 말로 당신은 에바 양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나와의 협상 조건들을 수락할 권한까지 부여했나요? 당신의 조건이 뭔가요? 7천 파운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아, 선생님,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14일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8일에 열릴 예정인 결혼식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참기 힘든 그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짙어졌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였다. 홈즈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가 마침내 입을 뗐다.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물론 문제가 된 편지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 말에 따라서 행동할 겁니다. 미래의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다음 그의 자비심과 관대함에 호소하라고 그녀에게 권할 생각입니다. 밀버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당신이 백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는군요. 그가 말했다. 홈즈의 당황스러움으로 얼룩진 표정을 본 나는 그가 정말로 백작을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편지들 중에 해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모두 활발함과 기운이 넘치는 편지들이죠. 아주 활발하고 쾌활해요. 밀버톤이 대답했다. 그 숙녀분은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로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도버코트의 공작은 그녀의 그런 매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듯하니 그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하죠. 이번 거는 순수하게 사업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 판단에 그 편지들을 백작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편지를 되찾기 위해서 그토록 큰 돈을 나에게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러시아제 털코트를 집었다. 홈즈의 얼굴이 굴복감과 분노로 회색빛을 띠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말했다.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추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버톤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당신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번 사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가 갸르릉거리는 고양이 같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홈즈가 말을 이었다. 에바 양은 그렇게 부유한 여인이 아닙니다. 2,000파운드 정도라면 그녀의 재산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금액은 그녀의 재력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그러니 부탁하겠습니다. 당신도 요구 사항을 완화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한 금액에 그 편지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금액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겁니다. 밀버톤의 미소가 통통한 얼굴 위 더욱 넓은 부분으로 번졌다. 그의 눈동자가 익살스러운 기운을 띠면서 반짝였다. 당신이 그 숙녀분의 재력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사실임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혼이 다가온 최근의 시기야말로 그녀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성의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죠. 어쩌면 친구들과 친척들은 훌륭한 결혼 선물을 고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묶음의 편지들을 그녀에게 선물하는 것이 런던 시내 전체를 훑어서 끌어모은 장식 촛대와 도자기 접시들을 선물하는 것보다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아, 그것 참 불행한 일이군요. 그래요. 아주 좋지 않아요. 밀버톤이 커다란 수첩을 꺼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숙녀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결코 현명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이것을 좀 보세요. 그가 봉투 위에 어떤 가문의 직인이 찍힌 작은 종이를 꺼냈다. 이것의 소유주는 내일 아침까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군요. 어쨌든 그 시각이 되면 이것은 그녀의 미래 남편의 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몇 개를 지폐 조각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명예로운 마일스 양과 도르킹 대령 사이의 약혼이 갑자기 깨져버린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으로부터 겨우 이틀 남은 시점에 아침 신문에 발표가 있었죠.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달랑 한 줄의 발표문이 실렸죠. 왜였을까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1200파운드라는 말도 안 되는 조촐한 금액이 있었다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을 거예요. 참으로 불쌍하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성을 갖추신 분께서 자신의 의뢰인을 대리해서 작은 금액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군요. 그러는 동안 당신의 그 숙녀분의 미래와 명예는 위험에 빠지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어요. 홈즈 씨.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서도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내가 제시한 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망쳐진 그녀의 인생이 당신에게 줄 이익은 없으니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당신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홈즈 씨. 그 소문과 충격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나에게는 이미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들이 8개에서 10개 정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 사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떠돌게 된다면, 즉 내가 에바 양 같은 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내 협상 상대가 될 사람들이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사고하게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나요?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사람 뒤로 가. 왓슨. 나가지 못하게 막아. 이제 우리에게 그 수첩 속에 뭐가 든 것인지 보여주시죠. 밀버톤이 쥐처럼 잽싼 움직임으로 방 한 구석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벽을 등지고 섰다. 홈즈 씨, 홈즈 씨.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외투 한쪽을 슬쩍 펼쳤다. 안쪽 주머니에 꽂힌 권총 손잡이가 보였다. 나는 당신이라면 훨씬 더 세련되고 창의적인 것을 시도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나에게는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도대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나는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고 그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법률도 내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내가 그 편지들을 수첩 속에 넣어서 가져왔을 것이라는 당신의 추측은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에요. 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사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 다른 면담이 한두 개 더 있어요. 그리고 햄프스테드까지 가는 길은 아주 멀죠. 그가 앞으로 나와서 털코트를 잡고 손은 권총 손잡이에 올리고 문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의자를 잡았지만 홈즈가 나에게 고갯짓을 했다. 나는 의자를 다시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한 후 밀버톤이 미소를 띠고 눈을 반짝이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몇 분 후 마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바퀴가 빠르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그가 멀리 사라졌다. 홈즈는 벽난로 앞에 앉아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뺨을 가슴속에 깊이 묻고 이글거리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 30분 정도 그가 침묵을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결심을 마친 사람의 몸짓을 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잘 차려입은 젊은 노동 계급의 남자가 방 밖으로 나왔다. 멋을 부린 염소 수염에 짧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거리로 내려가기 전 그가 진흙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조금 있다가 돌아올게, 왓슨. 그가 그렇게 말하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가 찰스 아우구스투스 밀버톤에 대한 작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작전이 어떤 기이한 운명의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이상한 결말로 끝맺게 될지 꿈도 꾸지 못했다. 며칠 동안 홈즈는 그 차림새로 외출을 했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로 햄프스테드에서 머문다는 것과 시간이 허투루 소비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을 제외하곤 나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밤, 그가 마지막 모험으로부터 귀환했다. 바깥에서 울부짖는 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가 변장을 모두 벗고 벽난로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만의 방식으로 큰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자네라면 내가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왓슨? 그래, 절대로 그럴 리 없지. 그렇다면 내가 약혼을 했다는 사실에 자네는 흥미가 생기겠군.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 그렇다면 축하 인사를 해야. 밀버톤에 하녀와 약혼을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홈즈. 나에게는 정보가 필요했어, 왓슨. 자네가 너무 멀리까지 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확실히 필수적인 과정이었어. 나는 성공적인 사업체를 가진 배관공이야. 그녀 이름은 아가사 에스콧인데 나는 매일 저녁 그녀를 데리고 산책을 했어. 그리고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들이었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어. 이제 나는 내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밀버톤의 집안 곳곳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여자는 홈즈. 그가 어깨를 으스겼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 내 친구 왓슨 탁자 위에 오른 판돈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해야 돼.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혐오스러운 적이 있고 그 적은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바로 나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라는 것이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어. 정말 아름다운 밤이군. 자네는 이런 날씨가 좋나? 내 목적에 어울리는 날씨지. 왓슨. 나는 오늘 밤 밀버톤의 집에 들어갈 생각이거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 말에 내 피부 위로 소름이 돋았다. 아주 천천히 흘러나온 홈즈의 말 속에는 매우 견고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그 순간 번개 한 줄기가 내리꽂혔고 방 안 풍경이 세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들키고 잡혀서 변명할 수 없는 실패와 불명예 속에서 자랑스러운 경력이 끝장난다. 그리고 내 친구 홈즈는 추악한 밀버톤의 소나기에 잡혀 버둥거린다. 제발 부탁이야, 홈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해봐. 내가 소리쳤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는 모든 것을 고려해봤어. 만약 다른 방법이 가능했다면 나도 평소라면 고려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지 않겠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 막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료하고도 공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아마도 자네라면 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것이라고 짐작해.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범죄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의 수첩을 찾으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라면 자네도 나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해. 나는 마음속으로 홈즈의 말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했다. 그래, 내가 말했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만 제외하고 다른 것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 바로 그거야. 도덕적으로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숙녀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신사라도 이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며 망설여야만 할까? 그렇지만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 그래, 그것도 위험의 일부이기는 해. 그렇지만 그 편지를 되찾아올 다른 방법은 없어. 그 불쌍한 숙녀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고 그녀가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도 없어. 내일이 그녀의 우아함과 명예의 최후의 날이 될 거야. 우리가 오늘 밤 그 편지를 되찾아오지 않는다면 말야. 이 악당 친구는 자신의 말을 충실히 지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파멸시킬 거야. 따라서 나는 의뢰인을 불행한 운명의 손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카드를 내놓거나 할 수밖에 없어.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왓슨, 이것은 밀버톤과 나 사이의 가벼운 결투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자네도 알겠지만 첫 번째 결투에서 그는 나를 완전히 압도했어. 나로서는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끝을 봐야 해. 그래, 나로서는 마음에 드는 결정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군. 내가 말했다. 우리 언제 출발하면 될까? 자네는 같이 가지 않아. 그렇다면 자네도 갈 수 없어. 내가 말했다. 나는 명예를 걸고 자네에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내 평생에 그런 약속을 깬 적은 없어. 이 모험을 나와 같이 공유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마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자네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자네는 나를 도울 수 없어.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 자네 역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어쨌든 내 결심은 끝났어. 자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존심과 명예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 홈즈가 화가 난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바로 눈썹을 편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고. 내 사랑하는 친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같은 방을 나눠 써왔지. 그러니 결국 같은 감방을 나눠 쓰게 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겠지. 그거 아나, 왓슨. 지금에 와서 고백하지만 나는 항상 범죄자가 되었다면 아주 교묘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평생 동안 생각했어. 아마 이번에 평생 처음 그 방향으로 내 재능을 써볼 기회가 될 거야.
여기 이것 좀 봐. 그가 서랍에서 작고 말끔한 가죽 상자를 꺼냈다. 그것을 열자 반짝거리는 몇 개의 정교한 도구들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 개발된 절도 용품이야. 니켈로 표면 처리된 쇠질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유리 절단기, 변형 가능한 열쇠 등등이지. 현대 문명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발명품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리고 여기.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제작된 야간용 전등이야.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 자네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을 가지고 있나? 고무바닥이 달린 테니스화가 있어. 좋아. 훌륭해. 가면은 검정 비단으로 몇 개 만들면 돼. 이런 종류의 일에 자네가 대단한 의욕과 천성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군. 좋아. 아주 좋아. 자네가 가면을 만들어.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자고. 지금이 9시 30분이군. 11시에 우리는 처치로우까지 마차를 타고 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애플도어 타우스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려. 자정이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밀버톤은 굉장히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야. 그리고 언제나 정확히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지. 그리고 운이 좋다면 2시 전에는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물론 에바 양의 편지를 우리 주머니에 넣은 채로 말이지. 홈즈와 나는 정장을 입었다. 그렇게 해서 극장에 가서 저녁을 즐긴 다음 집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옥스포드가에서 우리는 소형 마차를 세워 탔고 햄프스테드로 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마차 요금을 지불하고 내린 다음 관목 덤부를 따라서 걸어갔다.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바람이 우리를 날릴 듯 불었기 때문에 커다란 외투를 목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건은 굉장히 섬세한 태도가 필요한 일이야.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편지들은 그 친구의 서재 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 그리고 서재는 그 친구의 침실 옆에 붙은 안쪽 방이지. 반면에 혼자서 자신의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듯 그 친구도 숙면을 취하는 편이야. 아가사 에스콧. 아, 그게 내 약혼녀의 이름이야. 타인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주인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농담이 떠돈다고 하더군. 그에게는 비서가 있는데 그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힌 일을 다루며 하루 종일 서재 안에서만 머물러.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는 정원에 풀어놓은 개가 몇 마리 있어. 지난 이틀 연속으로 저녁 되면 나는 아가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녀가 개들을 묶어둔 덕분에 나는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 주변의 다른 저택과 구분되는 구회간에 홀로 서 있는 저택이야. 정문을 지나가면 돼. 그래, 저쪽 월계수 나무들 사이 오른쪽에 보이는군. 이제 여기에서부터 가면을 쓰는 것이 좋겠어. 어떤 창문에서도 희미한 불빛도 흘러나오지 않고 있군. 좋아.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 런던에서 가장 흉악해 보이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검정 비단 가면을 머리에 쓴 채 우리가 조용하고 음침한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타일이 깔린 베란다 같은 것이 저택 한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고 그 이어진 곳 위로 여러 개의 창문과 2개의 방문이 보였다. 런던에서 가장 흉악해 보이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검정 비단 가면을 머리에 쓴 채 우리가 조용하고 음침한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타일이 깔린 베란다 같은 것이 저택 한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고 그 이어진 곳 위로 여러 개의 창문과 2개의 방문이 보였다. 저게 그 친구의 침실이야. 홈즈가 속삭였다. 저기, 저 방문이 바로 서재로 연결되어 있어. 그냥 조용히 들어가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저 방문에는 빗장과 자물쇠가 걸려 있어. 그러니 그냥 들어가면 소리가 좀 날 거야. 그래, 이쪽으로 돌아가자고. 옷방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온실이 저기에 있어. 그 온실의 문이 잠겨 있었지만 홈즈가 유리를 동그랗게 오려내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자물쇠를 돌렸다. 잠시 후 우리는 온실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 문을 닫았다. 이제 법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범죄자가 된 것이었다. 온실 속 답답하고 따뜻한 공기와 이국적인 식물들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향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그가 내 손을 잡고 우거진 덤불 사이로 재빨리 움직였다.
나뭇가지와 이파리들이 얼굴을 쓰다듬듯 부딪혔다. 홈즈는 평소 훈련의 결과로 얻은 결과물로서 어둠 속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한 손으로는 나를 잡은 채로 다른 손으로 온실 반대편 문을 열었다. 나는 희미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방 안에서 시가가 태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더듬어 가구 사이를 빠져나왔고 또 다른 문을 열었다가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닫았다. 내가 손을 앞으로 내밀자 벽에 걸린 외투 몇 개가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복도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복도를 모두 지나간 후 홈즈가 오른쪽에 있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뭔가가 우리 쪽을 향해서 달려나왔고 나는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고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상당히 밝았고 방 안 전체가 그 불빛에 환하게 비쳤다. 방문 근처에는 전기등을 켜는 스위치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전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 안은 밝았다. 벽난로 한쪽 옆에는 무거운 커튼이 늘어뜨려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바깥쪽에서 봤던 밖으로 튀어나온 창문을 가리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베란다와 연결된 방문이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책상 하나와 빛나는 붉은 가죽 의자가 하나 있었다. 반대편에는 커다란 책장이 서 있었고 꼭대기에 아테네 여신의 대리석 조각상이 서 있었다. 책장과 벽 사이 구석에는 초록색의 높은 금고가 서 있었고 앞쪽에 달린 청동 손잡이가 벽난로 불길에 반짝였다. 홈즈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서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몸을 낮추고 침실로 통하는 방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귀를 방문에 대고 온 신경을 다해 소리를 들었다. 안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가 그러는 사이 나는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으로 가서 주의 깊게 살폈다. 놀랍게도 그것의 빗장과 자물쇠가 모두 풀려 있었다. 나는 홈즈의 팔을 가볍게 만졌고 그가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움찔거리는 것으로 봐서 그 역시 나처럼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뭔가 이상하군. 그가 내 귀 옆으로 입을 가져와서 속삭였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우리로서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 내가 뭘 하면 좋겠어? 그래, 저쪽 문 옆에 서 있어. 만약 누군가 들어오면 문을 안쪽에서 잠가. 그러면 우리는 들어온 길을 통해서 도망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일을 마친 다음 누군가 우리가 들어온 쪽으로 오면 저 문을 통해서 나가면 돼. 만약에 일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저기 두꺼운 커튼 뒤로 숨으면 될 거고. 모두 이해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깥 베란다로 통하는 문 옆에 섰다. 처음 들었던 공포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나는 여전히 좀 더 날카로운 자극으로 인해서 긴장한 상태였다. 보통 우리가 행하던 법을 보호하는 쪽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쪽이 되면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훨씬 더 강렬하고 자극적이었다. 비록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보다 이타적인 기사도 정신에 근거한다는 것과 우리의 상대방이 악당이라는 사실이 그 모험의 활기와 흥미로움을 더욱 크게 증폭시켰다. 죄책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상황이 주는 위험을 즐기며 흥분했다. 빛나는 경외감을 가진 채 나는 홈즈가 절도 도구들이 든 상자를 열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섬세한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과학적이면서 침착한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금고를 여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즐거운 취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 초록색과 황금색의 괴물을 앞에 두고 기뻐하는 마음을 잘 이해했다. 그것은 마치 발톱 속에 아름답고 정숙한 숙녀들의 명성을 움켜쥐고 있는 용처럼 보였다. 두꺼운 외투를 의자에 걸치고 자켓에 소매를 거둔 홈즈가 2개의 드릴과 1개의 소형 쇠질에 여러 개의 열쇠 모형을 바닥에 펼쳤다. 나는 베란다로 통하는 문에 옆에 서서 그가 하는 행동을 하나씩 훔쳐보았고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솔직히 마음속으로 나는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약 30분 동안 홈즈가 집중력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도구를 들어 올렸다가 다른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잘 훈련된 기계공처럼 각각의 도구에 맞는 힘과 기술, 섬세함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 마침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커다란 초록색의 금고문이 앞으로 열렸다. 안쪽으로 어렴풋하게 종이뭉치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각각의 종이뭉치는 단단하게 묶여 공인 도장이 찍힌 채 표면에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홈즈가 하나를 꺼냈다. 그러나 깜빡거리는 벽난로 불빛에 의지해서 글자를 읽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에 그가 자신의 검은 작은 전등을 꺼냈다. 물론 벽 위에 스위치를 눌러 천장의 전등을 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옆방의 밀버톤을 깨울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홈즈가 동작을 멈추고 뭔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더니 즉각적으로 그가 금고 문을 서둘러 닫고 웹사위를 집어올리고 바닥에 펼쳐진 도구들을 상자 속에 쓸어 담고 두꺼운 커튼 뒤로 숨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향해서 자신처럼 행동하라고 거칠게 손짓했다. 급하게 커튼 뒤로 숨어 홈즈의 옆에 선 후에야 나는 그를 놀라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집안 어느 곳에선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멀리서 방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먹먹한 말소리가 들렸고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것이 들렸다. 그 소리는 방 바깥쪽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발걸음 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다. 방문이 열리고 날카롭게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기등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다시 방문이 닫히더니 강한 시가의 텁텁한 악취가 우리의 코를 자극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불과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앞뒤로 왕복해서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마침내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자물쇠에 열쇠가 꽂히는 소리가 들리고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때까지 나는 감히 밖을 엿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바로 앞에 있는 커튼이 갈라진 틈을 조심스럽게 젖히고 밖으로 내다보았다. 홈즈의 어깨가 내 어깨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든 틈으로 밖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바로 앞 오른쪽에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넓고 둥근 어깨를 가진 밀버톤의 등이 있었다. 우리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못 알고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는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니었고 그는 저택 안 먼 공간의 휴게실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깨어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우리가 정원 쪽에서 들어올 때는 보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희끗거리는 머리카락과 그 사이로 군데군데 윤기 흐르는 두피가 보이는 넓은 머리의 뒤쪽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다. 그는 붉은 가죽 의자에 몸을 완전히 기대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상태였다. 그의 입술에는 비스듬한 각도로 검정 시가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군복과 비슷한 스타일의 자홍색 자켓을 입고 있었고 그 자켓에는 검은 벨벳 칼라가 달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긴 법률 서류 같은 것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무심한 태도로 읽는 중이었다. 그가 시선을 내리고 있는 사이 시가 끝에서 담배 연기가 둥근 모양을 만들면서 휘어올랐다. 그의 편해 보이는 태도나 복장, 행동 등으로 봐서 그는 이른 시간 내에 그 방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홈즈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더니 나에게 뭔가를 강조하는 듯 힘을 줬다. 마치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가 내 위치에서 훤히 보이는 광경을 똑같이 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금고의 문은 불완전하게 닫혀 있었고 밀버톤은 언제라도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만약 그가 시선을 옮기다가 그 금고문을 보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바로 밖으로 달려나가서 내 외투로 그의 머리를 감싼 다음 그에게 주먹질을 하고 나머지는 홈즈가 해결하도록 놔두자는 결심이었다. 하지만 밀버톤은
결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나른한 태도로 자신의 손에 쥔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는 마치 변호사의 논변을 따라가는 듯 한 장씩 종이를 넘겼다.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그가 서류를 모두 읽고 시가를 다 피우면 침실로 들어갈 듯 했다. 하지만 그가 서류의 마지막 쪽을 넘기기도 전에 주목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경로를 타고 흘러가게 되었다. 나는 밀버톤이 여러 번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한 번은 초조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다시 앉기도 했다. 하지만 그토록 이상한 시간에 그가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러나 바깥쪽 베란다로부터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밀버톤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더니 자신의 의자에서 몸을 꼿꼿이 세웠다. 희미한 소리가 다시 반복되었고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제서야 밀버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래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당신은 거의 30분 이상이나 늦었어요.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잠기지 않은 이유와 밀버톤이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여자의 긴 드레스 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밀버톤의 시선이 우리 쪽을 향했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레 커튼 틈을 닫았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다시 커튼을 살짝 열었다. 그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입술 사이로는 여전히 비스듬한 각도로 시가가 물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마른 여자가 서 있었다.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전등의 불빛 아래에 서 있는 그녀는 얼굴 주위에 베일을 늘어뜨리고 턱 아래까지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리고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듯 마른 몸 전체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래요. 밀버톤이 다시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하룻밤을 망치게 되었군요. 당신이 그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은 다른 시간에 올 수는 없었나요? 안 그래요? 여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뭐, 하는 수 없죠. 당신이 그럴 수 없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겠죠. 공작 부인이 강한 여자였다면 당신은 이제 그녀와 맞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불쌍한 여자여. 도대체 왜 그렇게 몸을 떨고 있나요? 뭐, 좋아요. 우선을 정신을 추스려요. 좋아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하나 꺼냈다. 당신은 드알버트 공작 부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편지 여러 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나쁠 것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을 가격을 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나로서는 먼저 그 편지를 봐야겠어요. 만약 그 편지가 정말로 좋은 정보라면 아, 잠깐만요. 당신인가요?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일을 끌어올리고 텅 민 망토를 아래로 내렸다.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조각상 같은 얼굴이 밀버톤을 마주보고 있었다. 유연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코와 강한 어두운 눈썹이 명료하게 반짝이는 눈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곧게 뻗은 얇은 입술의 입이 위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요. 바로 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인생을 망쳐놓은 여자. 밀버톤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속에서는 떨림이 느껴졌다. 당신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그가 말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당신이었어요. 나는 자발적으로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사업이 있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당신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에서 적절한 가격을 제안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신은 남편에게 그 편지들을 보냈고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사람이었던 그가 나는 그의 신발을 레이스로 닦아줄 자격조차 없는데도 그의 튼튼한 가슴이 무너졌고 죽었죠. 당신도 그 마지막 날 밤을 기억할 거예요. 내가 바로 저 문으로 바로 여기로 들어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당신에게 간청하고 기원했던 그날 밤이요. 당신은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웃었고 이제는
또다시 나를 비웃으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도 스스로 비겁함을 느끼고 있는지 차마 입술을 비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도 당신은 나를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배웠어요.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얼굴을 마주봐야 할지를,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 당신을 직면해야 할지를. 좋아요. 찰스 밀버톤, 할 말이 또 있나요? 당신이 나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말아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우리 하인들이 달려올 것이고 당신은 바로 잡힐 거예요. 하지만 나도 당신의 자연스러운 분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들어온 바로 그 문으로 나가요. 그러면 나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을 테니까. 가슴에 남편을 묻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죽음의 미소가 다시 그녀의 입술을 뒤틀었다.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내 가슴을 무너뜨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사악한 존재 하나를 제거할 생각이에요. 이걸 받아. 이 자식,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녀가 윤기 흐르는 권총을 꺼내서 밀버톤의 몸에 대고 탄창 하나를 비웠다. 총구가 그의 가슴에서 50c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다. 그가 몸을 떨면서 움츠리더니 바로 앞 책상으로 쓰러졌다. 거칠게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던 그가 손을 이리저리 뻗어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러더니 그가 비틀거리면서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몇 방의 총알이 다시 그를 가격했다. 그가 바닥에 쓰러져 굴렀다. 이렇게 나를 끝내는군, 당신이. 그렇게 외친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누웠다. 여자가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날카로운 구두굽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그의 얼굴을 짓밟았다. 그녀가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열기에 찬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모든 분노가 사라졌다. 우리가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운명의 여신을 피해갈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가 밀버톤의 떨리는 몸 위에 총알을 쏟아붓는 순간 나는 커튼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홈즈의 차가운 손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나는 그 단단하게 나를 제지하고 있는 손길이 소리 없이 내뱉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고 정의의 여신이 악당을 쓰러뜨리는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임무와 목적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문 밖으로 도망치자마자 홈즈가 빠른 걸음으로 다른 쪽 방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물쇠를 잠갔다. 동시에 집안 사방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고 서둘러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들이 들렸다. 권총의 폭발음이 온 집안을 깨운 것이었다. 완벽한 침착함을 유지한 채 홈즈가 금고를 향해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리고 두 팔가득 종이 뭉치들을 잡아 뺀 다음 그것들을 벽난로의 불길 속으로 던졌다. 금고가 텅 빌 때까지 그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했다. 누군가 방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더니 잠긴 것을 확인하고 방문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홈즈가 빠른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밀버톤을 때려 눕히고 죽게 만든 죽음의 사신 역할을 한 편지 한 장이 책상 위에 그의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삽시간에 거대한 저택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안쪽 문이 열리고 정원을 가로지르는 길을 타고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정원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였고 우리가 베란다를 타고 내려온 순간 한 사람이 저기 뭔가 있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뒤로 따라 붙었다. 홈즈는 그 지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작은 나무와 관목숲 사이를 유연하게 헤치면서 빠르게 달렸다. 나는 바로 그의 뒤에 붙어 달렸고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들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바로 내 뒤에 있었다.
2미터 높이의 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홈즈가 단숨에 뛰어서 꼭대기로 올라가 담을 넘었다. 나 역시 동일하게 뛰어올랐고 사람의 손이 내 발목을 잡으려고 허공으로 뻗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걷어차고 풀이 듬성듬성 보이는 갓길 위로 뛰어내렸다. 내가 균형을 잃고 관목숲에 얼굴을 박은 채 허우적거리는 순간 홈즈가 옆으로 다가와 나를 부축했다. 우리는 광대한 햄프스테드 공원을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도망쳤다. 아마도 2km를 달린 후 홈즈가 멈추더니 귀를 기울였다. 우리 뒤로는 완벽한 고요함이 흘렀다. 추적자들을 모두 따돌리고 안전하게 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정리한 놀라운 경험을 겪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때 런던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우리를 찾아왔다. 굳은 표정으로 위압적인 태도를 한 그가 우리의 평범한 응접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홈즈 씨. 그가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신 것은 아닌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당신 이야기를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했죠. 혹시 현재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없다면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와 관련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은 어젯밤 햄프스테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상에나, 홈즈가 말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살인 사건입니다. 아주 극적이고 특이한 사건이죠. 당신이 이런 종류의 일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애플도어 타워스를 방문한 다음 당신의 조언을 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는 찰스 아우구스투스 밀버톤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는 특이한 종류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편지를 확보한 후 그것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 모두 살인자에 의해서 불태워졌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그 범인들은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적인 추문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범인들이라고요? 홈즈가 물었다. 복수형으로 말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명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기 직전까지 쫓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과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중 8구 그들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아났지만 두 번째 사람은 정원사에 의해서 잡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몸싸움 끝에 달아났습니다. 그는 중간 키에 단단한 체구를 가졌고 사각형의 턱을 가졌습니다. 두꺼운 목과 턱수염을 가졌고 얼굴 위쪽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애매모호한 인상착의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어쩌면 그것은 왓슨의 인상착의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경감이 즐거운 어조로 대답했다. 어쩌면 왓슨 박사의 인상착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겠군요.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홈즈가 말했다. 사실 나는 그 밀버톤이라는 친구를 잘 알고 있고 그가 런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는 어떤 종류의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므로 일정한 수준에서는 사적인 복수가 정당하게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논쟁을 하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범인들에게 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다루지 않겠어요. 이후에도 홈즈는 우리가 목격한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침마다 그가 가장 심사숙고하는 태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받은 인상은 그의 텅 빈 눈동자와 멍한 태도로 판단하건대 그가 기억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려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에나, 왓슨. 이제 알았어. 그가 외쳤다. 모자를 챙겨 나를 따라오라고. 그가 최대의 속도로 아래쪽 거리까지 뛰어내려간 다음 옥스포드 가를 따라서 달렸다. 우리는 리젠트 광장에 도착하고서야 멈췄다. 광장 왼쪽으로 가게 창문이 하나 보였다.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과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홈즈의 시선이 그 사진들 위로 못 박혔고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서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공작 부인의 드레스를 입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머리 위로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를 쓰고 있었다. 섬세한 곡선을 그린 코와 짙은 검정 눈썹, 곧게 뻗은 입술, 그리고 그 아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뺨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한 명의 귀족과 한 명의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신문 기사를 떠올렸다. 그때 내 시선이 홈즈의 시선과 부딪혔다. 홈즈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입을 가렸고 우리는 창문에서 고개를 돌렸다. 절도범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